그 애가 다시 학교에 나오면 옥상에서 밀어버리겠대. 새벽 5시, 병실 침대 위에서 하나은은 내 소매를 붙잡고 있었다.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숨소리에 묻히면 곧 사라질 것 같았다. 팔에는 멍이 가득했고 가방 안에는 끝내 다 쓰지 못한 유서가 들어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오랜 공포,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중증 우울 증상. 나는 진단서를 내려다보며 손끝에 힘을 주었다. 30분 뒤 나는 하은의 교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묶고 마스크를 쓴 채 한림국제고등학교 2학년 3반으로 들어갔다. 맨 앞에 있던 여학생이 내 가방을 발로 걷어찼다. 얘야, 벙어리. 오늘은 어떻게 기어 나왔냐? 어제 못 뛰어내려서 아쉬웠어? 교실 안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문제집을 주워 들고 그 애를 올려다보았다. 뭐가 아쉽다는 거야? 그 애가 잠시 멈칫했다. 나는 마스크를 벗고 조용히 웃었다. 너희 좋은 날이 오늘로 끝나는 거? 새벽 4시 47분. 서울서부대학병원 입원 병동의 복도는 지나치게 하였다. 불이 꺼진 창밖에는 아직 새벽의 어둠이 남아있었고 천장에 박힌 형광등만이 차갑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공기 속에 얇게 깔려 있었고 멀리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들려오는 모니터 소리만이 이 시간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한서윤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얇은 진단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종이는 이미 그녀의 손끝에서 구겨져 있었다. 모서리가 접히고 가운데가 주름져 마치 여러 번 짓밟힌 낙엽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그 위에 글자를 읽었다. 중증 우울 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의심. 양팔, 어깨, 허리 부위 다발성 연조직 손상. 장기간의 신체적 폭력 및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 가능성. 글자는 차분했다. 의학적이고 건조하고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것들이 하나하나 칼날처럼 박혔다. 병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침대 위에는 16살의 하나은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얇은 이불은 턱 끝까지 올라와 있었다.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미간은 계속 움찔거렸고 손가락은 이불자락을 움켜쥐고 있었다. 마치 꿈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것처럼. 하나은은 서윤의 여동생이었다. 그리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서윤에게 남은 단 하나의 가족이었다. 열해 전 늦겨울 밤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한서윤의 삶을 단숨에 뒤집어 놓았다. 그때 서윤은 19이었다. 법대 진학을 앞두고 있었고 하은은 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어린아이였다.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하은은 작은 토끼 인형을 끌어안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이라면 엄마를 찾고 아빠를 부르며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은은 그러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날 밤 서윤이 직문을 열었을 때 하은은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런데도 하은은 서윤을 보자마자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다. 언니, 나 시끄럽게 안 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윤은 알았다. 이 아이는 너무 일찍 참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너무 빨리 어른 눈치를 보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서윤은 그날 이후로 이를 악물고 살았다. 법대를 졸업했고 부모가 남긴 작은 청소년 지원 재단을 이어받았다. 처음에는 사무실 월세조차 버거웠던 그 재단은 몇 년 사이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성년자 보호재단 중 하나가 되었다. 외부 사람들은 그녀를 냉정하다고 했다. 한빛 청소년 보호재단의 대표 한서윤. 협상 테이블에서 웃지 않는 여자. 상대가 누구든 법과 증거로 밀어붙이는 사람. 그녀는 그렇게 불렸다. 하지만 지금 병실 안의 하은을 바라보는 서윤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고 더 차갑고 더 무거운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죄책감.
분노. 그리고 뒤늦게 알아차린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참혹한 후회. 어젯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한림국제고등학교 생활지도 교사에게 전화가 왔다. 보호자님, 하은이가 기숙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지나치게 담담했다. 오히려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이가 요즘 예민하고 학업 스트레스가 큰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 심리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도 좀 더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서유는 그 말을 듣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신인 줄 알았다. 하은이 원래 몸이 약한 편이었으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쓰러졌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그녀를 별도 상담실로 불렀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진단서를 내밀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호자님, 아이 몸에 있는 상처가 단순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래된 멍과 비교적 최근의 상처가 섞여 있습니다. 심리 검사 결과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혹시 학교나 또래 관계에서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젊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간호사는 주변을 살핀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복 주머니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원칙상 보호자께 전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것은 접힌 종이 한 장이었다. 끝까지 쓰지 못한 유서였다. 글씨는 삐뚤빼뚤했다. 눈물 자국 때문인지 몇 줄은 번져 있었다. 하지만 첫 문장은 너무 또렷했다. 언니,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다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 서유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오래전 장례식장에서 작은 토끼 인형을 끌어안은 채 나 시끄럽게 안 했어 라고 말하던 아이가 16이 되어 이런 문장을 쓰고 있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오래 참고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혼자였는지. 그 사실이 서윤의 폐를 안쪽에서부터 찢는 것 같았다. 그때 병실 안에서 하은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안 돼.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서윤은 진단서를 접고 급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하은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고 숨은 거칠었다. 그러다 서윤을 보자마자 마치 마지막 밧줄을 잡듯 그녀의 소매를 움켜쥐었다. 언니. 응이 나 여기 있어? 서윤은 침대 옆에 앉아 하은을 안았다. 하은의 몸은 뼈처럼 가벼웠다. 그리고 너무 차가웠다. 나 아니야. 나 말 안 했어? 나 선생님한테도 말 안 했고 경찰에도 말 안 했어. 진짜야. 언니, 나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 하은은 울면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공포였다. 누군가에게 벌을 받을까 봐 숨 쉬는 것조차 허락받으려는 아이의 공포. 서유는 하은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아무도 너 혼내지 않아. 아니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걔들이 안 돼. 다 알아. 걔들은 다 알아. 누가? 그 순간 하은의 몸이 굳었다. 입술이 벌어졌다가 닫혔다. 눈동자에는 피할 곳 없는 두려움이 고였다. 말 못해. 하은아. 말 못해. 언니 하은이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말하면 진짜 끝이야. 걔들이 사진 올린다고 했어. 반 단톡방에 올리고 학교 커뮤니티에도 올린다고 했어. 신고하면 학교 못 다니게 만든다고 했어. 서윤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선생님께 말한 적 있어?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만으로도 답은 충분했다. 한참 뒤 하은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말했다. 말했어. 그런데 선생님은 내가 너무 예민하대.
애들이랑 잘 지내는 것도 사회성이래. 내가 계속 분위기를 망치면 반평가에 안 좋다고 했어. 그냥 내가 조금만 참고 먼저 웃으면서 다가가래. 서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 말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다. 하은은 이미 도움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손을 내밀었던 곳은 그녀를 잡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다시 밀어넣었다. 그 어둠 속으로. 하은이 갑자기 서윤의 손을 붙잡았다. 언니, 학교 가지 마. 서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걔네 집 진짜 셋 최진아 아빠가 학교 재단 이사야. 엄마도 교육청 사람들 안다고 했어. 걔가 그랬어. 아무도 자기 못 건드린다고. 언니, 우리 그냥 피하자. 나 전학 가도 돼, 아니면 학교 안 다녀도 돼, 검정고시 봐도 돼, 진짜 괜찮아. 학교 안 다녀도 돼. 그 말이 서윤의 가슴을 찔렀다. 16살. 원래라면 시험을 걱정하고 친구와 싸웠다가 화해하고 좋아하는 노래와 웹툰 이야기를 하며 웃어야 할 나이였다. 그런데 하은은 지금 자기 인생의 가장 당연한 공간을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이 잘못한 사람처럼. 서윤은 하은의 손을 천천히 감싸 쥐었다. 하은아. 응. 너는 아무 잘못 없어. 하은이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윤은 또렷하게 말했다. 학교를 떠나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하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서윤은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하은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아이는 울다 지쳐 다시 잠들었다. 잠든 뒤에도 손은 이불 끝을 놓지 못했다. 서윤은 병실 밖으로 나왔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이민재가 걸어왔다. 그는 한빛청소년보호재단의 수석 보좌관이자 서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손에는 노트북과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대표님. 민재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목소리를 낮췄다. 말씀하신 자료, 가능한 범위까지 확인했습니다. 서윤은 서류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CCTV 캡처, 메신저 대화 기록, 익명 제보 메일, 보건실 기록, 매점 결제 내역, 학교 커뮤니티 게시글 100여 본이 들어있었다. 서윤은 한 장씩 넘겼다. 가해자 명단이 드러났다. 최진아. 한림국제고등학교 2학년 3반. 학교 재단 이사 최태석의 외동딸. 성적은 중상위권이지만 교내 영향력이 컸다. 비싼 물건을 자연스럽게 들고 다녔고 교사들은 그 아이를 조심스럽게 대했다. 같은 반 학생들은 그녀를 무서워했다. 최진아는 몇 명의 여학생들과 함께 하은을 괴롭혀왔다. 박소리,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아이, 오유림, 힘으로 사람을 맞고 끌고 가는 아이, 장날에 교사 앞에서는 얌전한 모범생처럼 행동하는 아이, 그들은 하은을 화장실에 가두고 찬물을 끼얹었다. 체육관 창고에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반 전체 간식을 사오게 했고 생활비를 빼앗았다. 넘어뜨리고 뺨을 때리고 그 장면을 촬영했다. 그리고 협박했다. 말하면 사진을 뿌리겠다고. 신고하면 학교에서 버티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서윤은 다음 장을 넘겼다. 어제 오후 하은은 기숙사 계단참에서 그들에게 둘러싸였다. 이유는 단순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 하은의 점수가 최진아보다 높았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그 대목에서 아주 작게 웃었다. 민재는 그 웃음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서윤이 분노할 때 오히려 조용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학교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지? 민재가 잠시 침묵했다. 담임은 하은 양과 최진아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사감도 하은 양이 세탁실에 갇힌 적을 보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보건실에는 3차례 외상 기록이 남아있고요. 다만 모두 개인 부주의로 인한 넘어짐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익명 제보는 석 달 전 한 학생이 학교 인권 상담 메일로 제보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철회 처리됐습니다. 누가 철회했지? 담임이 학생 상담 후 오해가 풀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윤은 그 문서를 접었다. 종이 접히는 소리가 복도에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신고는 대표님 지시대로 증거 패키지는 이미 경찰과 청소년보호센터에 접수했습니다. 교육청에도 실명 민원 형태로 들어갔고 변호인단은 이동 중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오늘 오전 9시 이사회가 있습니다. 한림국제고등학교 쪽은 제가 먼저 연락해서 재단 차원의 면담으로 잡겠습니다. 아니.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복도 끝 창문 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다. 내가 간다. 민재가 멈칫했다. 어떤 자격으로요? 서윤은 병실 쪽을 돌아보았다. 하은은 다시 잠들어 있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남아 있었고 손가락은 이불 끝을 꽉 붙잡고 있었다. 오래 두려움 속에 있던 아이의 몸은 잠든 뒤에도 경계를 풀지 못했다. 서윤은 천천히 말했다. 하은이 자격으로. 오전 7시 30분. 한림국제고등학교 정문 앞은 등교 차량으로 붐볐다. 이 학교는 서울에서도 이름난 사립고등학교였다. 비싼 등록금, 높은 대학 진학률, 세련된 시설, 그리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걸린 문구. 품격 있는 인재, 따뜻한 공동체. 정문 옆에는 최근 모의고사 우수 성적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학부모 차량들이 줄지어 섰다가 학생을 내려주고 떠났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이어폰을 끼거나 친구들과 웃으며 교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검은색 밴 한 대가 학교 근처 골목에 조용히 멈췄다. 서윤은 뒷좌석에 앉아 소매를 정리했다. 그녀가 입은 것은 하은의 교복이었다. 남색과 흰색이 섞인 재킷은 어깨가 조금 좁았지만 하은이 평소 크게 입던 옷이라 크게 어색하지는 않았다. 서윤은 긴 머리를 가발망 안으로 숨기고 짧은 단발 가발을 썼다. 두꺼운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흰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렸다. 가방도 하은의 것이었다. 낡은 토끼 인형 키링이 지퍼 끝에 달려 있었다. 귀끝이 달아 하얗게 벗겨져 있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얼핏 보면 조용한 고등학생 같았다. 하지만 눈은 달랐다. 너무 차가웠다. 너무 깨어 있었다. 앞좌석에 앉은 민재가 고개를 돌렸다. 대표님, 정말 혼자 들어가시겠습니까? 응. 최진아 쪽 애들이 손을 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는 거야? 민재가 입을 다물었다. 서윤은 교복 안쪽에 초소형 녹음기를 고정했다. 가방 안에는 예비 USB와 인쇄 자료, 법무팀이 만든 고지문이 들어 있었다. 그 애들이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움직여야 해 서윤이 낮게 말했다. 그래야 학교가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어. 경찰은 학교 근처에 대기 중입니다. 교육청 조사팀도 9시 전에는 도착할 겁니다. 먼저 나타나지 말라고 해. 알겠습니다. 서윤은 차 문을 열었다. 겨울 아침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차갑고 건조했다. 그녀는 하은의 가방을 메고 학생들 사이에 섞여 교문으로 걸어갔다. 보안 직원은 학생증을 한 번 보고 통과시켰다. 사진 속 하은과 서윤은 닮았다. 자매인이 당연했다. 하은의 얼굴은 더 부드럽고 서윤의 이목구비는 더 선명했지만 안경과 마스크 아래에서는 구별하기 쉽지 않았다. 교정 안에서는 조회 전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학생들은 책을 품에 안고 뛰었고 복도에는 웃음과 발소리가 섞여 퍼졌다. 서윤은 천천히 걸었다. 운동장, 안내 게시판, CCTV 위치, 계단 모서리, 사각지대가 생길 만한 곳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본관 벽에는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교실. 포스터 속 학생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윤은 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2학년 3반은 3층 끝 교실이었다. 문 앞에 다다르기도 전에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얘야, 그 벙어리 오늘 오냐? 어제 그 난리 치고 집에서 울고 있겠지? 진아가 그랬잖아. 안 오면 사진 뿌린다고. 쟤는 그런 거 제일 무서워하잖아. 하여튼 답답해. 서윤은 문 밖에 서서 조용히 손을 내렸다. 손끝에 피가 몰리지 않을 만큼 꽉 쥐고 있었다.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악해질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을까? 그녀는 문을 밀었다. 낡은 경첩이 낮게 울었다.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다. 시선들이 쏟아졌다. 놀람, 호기심, 경계, 불편함, 그리고 흥미. 서윤은 기억 속에서 하은의 자리를 찾았다. 창가 쪽 3번째 줄. 그녀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책상 위에 걸터 앉아 있던 여학생 하나가 다리를 뻗었다. 가방 끈이 걸렸다. 가방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책과 문제집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토끼 인형 키링이 바닥에 부딪혔다. 누군가의 운동화가 그 위를 꾹 밟았다. 낡은 귀에 먼지가 묻었다. 교실 곳곳에서 웃음을 참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윤은 바닥의 토끼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엄마가 살아있을 때 하은에게 사준 것이었다. 하은은 초등학교 내내 그것을 품고 다녔다. 중학생이 된 뒤에는 부끄러워서 인형을 들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버리지 못하고 가방에 달았다. 한 번은 서윤이 물었다. 이렇게 낡았는데 아직도 갖고 다녀? 하은은 쑥스럽게 웃었다. 이거 있으면 엄마가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 토끼는 누군가의 발밑에 있었다. 그 발의 주인은 최진아였다. 최진아는 책상 위에서 다리를 흔들며 서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는 규정 밖의 길이었고 교복 재킷은 어깨에만 걸쳐 있었다. 손목에는 고등학생이 하기에는 지나치게 비싼 팔찌가 반짝였다. 예쁘장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어려서부터 원하는 걸 다 가져본 사람 특유의 지루한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그 옆에는 3명의 여학생이 서 있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박소리. 몸집이 크고 거친 오유림. 교사 앞에서 가장 얌전한 얼굴을 하는 장나래. 최진아가 입꼬리를 올렸다. 얘야, 벙어리. 어제 왜 안 왔어?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낮춰 바닥에 떨어진 책을 주었다. 최진아는 그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발끝으로 문제집을 밟았다. 묻잖아. 귀 먹었어. 뒤쪽에서 누군가 작게 웃었다.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드러난 눈빛은 고등학생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깊고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최진아는 자신도 모르게 반걸음 물러났다. 그 짧은 움직임은 아주 미세했지만 본인은 분명히 느꼈다. 그 사실이 그녀를 더 화나게 했다. 하나은이 감히 자신을 물러서게 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뭘 봐. 최진아가 이를 악물며 손을 뻗었다. 며칠 안 봐줬더니 눈깔에 힘주는 법을 배웠네. 그 손이 서윤의 어깨를 밀려는 순간 서윤은 몸을 옆으로 비켰다. 움직임은 작았지만 정확했다. 최진아는 허공을 밀고 앞으로 휘청였다. 그녀가 균형을 되찾기도 전에 손목이 잡혔다. 서윤의 손은 세게 움켜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손가락은 정확히 손목뼈에 눌러야 할 지점을 잡고 있었다. 다음 순간 아주 짧게 비틀었다. 최진아의 비명이 교실을 찢었다. 아, 놔. 미쳤어. 교실 전체가 들썩였다. 하나은이 때렸어. 쟤 뭐야? 진아야. 박소리가 달려들려 했지만 서윤이 눈을 들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서윤은 최진아의 손목을 잡은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파. 최진아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눈물까지 고였다. 당연히 아프지. 놓으라고. 서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동정도 분노의 폭발도 없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차분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하은이가 화장실에서 너희한테 맞아 일어나지도 못했을 때도 아팠어. 최진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슨 헛소리야? 체육관 창고에 갇혀서 겨울바람 맞으며 떨었을 때도 아팠고. 교실 안의 공기가 조금씩 변했다. 몇몇 학생이 고개를 숙였다. 몇몇은 불안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최진아는 이를 악물었다. 증거 있어? 누가 봤는데? 서윤이 조용히 웃었다. 곧 보게 될 거야. 그녀는 손을 놓았다. 최진아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손목을 감싸쥔 채 서윤을 노려보는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하나은, 너 오늘 끝났어. 목소리는 독했다. 그리고 너무 익숙했다.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너 이 학교 못 다녀. 우리 아빠가 재단 이사인 거 잊었어? 너 대학 가고 싶다며? 내가 너 졸업장도 못 받게 해줄게. 그 말은 준비된 협박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아마 하은은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다. 서윤은 문제집을 주워 먼지를 털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최진아. 최진아가 멈칫했다. 협박, 금품갈취, 공동상해,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전부 합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 최진아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곧 비웃었다. 너 나한테 법 얘기해? 그녀는 한 발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신고해봐. 경찰이 너 믿을지 나 믿을지. 그리고 사진 아직 내 폰에 있어? 내가 입만 열면 전교생이 다 보게 될 거야. 서윤은 최진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휴대폰에는 이제 없어. 최진아의 얼굴이 굳었다. 뭐? 그때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교실 문이 벌컥 열렸다. 2학년 3반 담임, 박미란이었다. 40 중반의 교사인 그녀는 늘 단정했다. 가는 금속태 안경, 빈틈없이 묶은 머리, 과하게 반듯한 재킷. 그녀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손목을 감싸고 있는 최진아와 그 앞에 서 있는 하나은을 보았다. 판단은 아주 빨랐다. 그리고 익숙한 쪽으로 기울었다. 하나은.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박미란이 날카롭게 말했다. 지금 뭐 하는 거니? 어제는 무단결석하더니 오늘 오자마자 교실에서 소란을 틔워. 친구한테 손까지 대고. 서윤은 박미란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하은이 왜 선생님은 안 믿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어떤 어른들에게는 조용한 아이의 상처보다 큰 소리로 아프다고 외치는 아이의 손목이 더 중요했다. 최진아는 곧바로 눈물을 글썽였다. 선생님, 저 진짜 손목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어제 왜 안 왔냐고 물어봤는데 하은이가 갑자기 저를 잡고 비틀었어요. 장나래가 기다렸다는 듯 덧붙였다. 저희 다 봤어요. 하은이가 요즘 좀 이상했어요. 계속 예민하고 혼자 피해의식 있는 것처럼 굴고요. 박미라는 미간을 찌푸렸다. 하나은, 할 말 있니? 서윤이 물었다. 선생님은 저 아이들이 왜 제 주변에 모여 있었는지는 안 물어보시나요? 박미란의 표정이 굳었다. 말 돌리지 마. 선생님이 늘 말했지. 친구 사이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내가 내성적이고 예민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내 감정 때문에 반 분위기를 흐리면 안 돼. 내성적, 예민, 반 분위기. 서윤은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겼다. 한 아이가 맞고 돈을 빼앗기고 협박당하고 죽고 싶다는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 사람의 언어 안에서는 대미남기 되었다. 최진아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그녀는 이 장면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눈물을 보이면 박미라는 편을 들어준다. 하나은이 아무리 말해도 결국 예민한 아이가 되는 건 하나은이었다. 교실의 침묵은 다시 가해자 쪽으로 기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다투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가방을 책상 위에 올리고 안에서 검은색 USB를 꺼냈다. 박미란이 눈살을 찌푸렸다. 또 뭘 하려고?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교탁으로 걸어갔다. 박미란이 앞을 막았다. 하나은, 장난 그만해. 서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 선생님.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학생의 것이 아니었다. 너무 낮고 너무 또렷했다. 지금 막으시면 경찰과 교육청 조사에서 피해 학생이 증거를 제시하려는 순간 담임교사가 제지했다고 진술하겠습니다. 박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그녀가 미처 반응하기 전에 서윤은 교탁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스크린이 켜졌다. 학생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앞으로 쏠렸다. 폴더 이름은 단 하나였다. 한림국제고 2학년 3반 학교폭력 증거 모음. 최진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서윤은 그녀를 보지 않고 파일을 실행했다. 첫 화면은 여자 화장실 앞복도 CCTV 사각지대 경계였다. 화면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소리는 또렷했다. 스피커에서 최진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나은, 누가 너보고 나보다 시험 잘 보래? 곧바로 따귀 소리가 났다. 그리고 하은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렸다. 화면 한쪽에는 박소리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오유림은 하은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었고 장나래는 화장실 문 앞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최진아는 하은의 뺨을 1번, 2번, 3번 때렸다. 사과해. 앞으로 내 점수 넘지 않겠다고 말해. 생활비 내놔. 내 언니 잘났다며? 그렇게 잘났는데 너는 왜 그런 운동화 신고 다녀? 교실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다. 누군가는 화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최진아가 교탁 앞으로 달려들어 USB를 뽑으려 했다. 서윤은 손을 들어 막았다. 아직 많아. 두 번째 영상은 체육관 창고였다. 하은은 안에 갇혀 있었고 밖에서는 여학생들이 웃으며 문 앞에 대걸레를 걸어 잠그고 있었다. 소리 질러봐. 선생님한테 말한다며? 누가 구해주나 보자. 야, 여기서 야자 끝날 때까지 있어? 추우면 공부 더 잘 되겠네. 세 번째는 메신저 대화였다. 걔가 보호자한테 말하면 사진 뿌려. 오늘 무릎 꿇려. 잘난 척하는 거 진짜 꼴 보기 싫어. 네 번째는 녹음 파일이었다. 최진아의 목소리는 깨끗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하나은, 너 같은 애는 죽어도 아무도 내 편 안 들어. 그 문장이 교실 안에 떨어지는 순간 누군가 작게 숨을 삼켰다. 몇몇 학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미라는 교탁 옆에 서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끄고 싶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친구 사이의 오해가 아니었다. 말다툼도 아니었다. 사춘기 예민함도 아니었다. 부정할 수 없는 학교 폭력이었다. 증거가 있었다. 시간이 있었고, 장소가 있었고, 목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울음이 있었다. 최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짜야. 조작한 거야. 하나은, 너 나한테 누명 씌우는 거야? 서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원본 영상, 대화 기록, 보건실 기록, 결제 내역, 익명 제보 철회 문서까지 전부 경찰과 교육청, 청소년 보호센터에 제출했어. 최진아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박소리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장나래는 창백한 얼굴로 박미란을 보았다. 선생님, 어떡해요? 박미란은 입술을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은 교탁 앞에 서서 교실 전체를 바라보았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누군가는 직접 가해했고, 누군가는 구경했고, 누군가는 모른 척했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은 더 날카로웠다. 나는 모든 방관자에게 영웅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아. 하지만 최소한 알아야 해. 한 사람이 맞고, 돈을 빼앗기고, 협박당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장난이 아니야. 친구끼리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일이 아니야. 뒤쪽에 앉은 남학생 하나가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계단에서 하은이 막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다. 말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최진아가 그를 한번 쳐다봤고 그는 조용히 입을 닫았다. 앞자리 여학생 하나는 울음을 참았다. 그녀는 한 번 하은에게 휴지를 건넨 적이 있었다. 하지만 최진아가 너 얘 편이야 라고 묻자 곧바로 아니라고 했다. 완전히 무고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물론 그들 중 대부분은 무서웠을 것이다. 자기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그 침묵들은 하나하나 벽이 되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박미란을 보았다. 박 선생님. 박미란의 어깨가 움찔했다. 하은이가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 게 몇 번입니까? 박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학생들 사이의 갈등은 흔한 일이고 나도 상담은 했어요. 상담이요. 서윤은 다른 파일 하나를 열었다. 녹음이었다. 하은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파일, 박미란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하은아, 너도 지나는 애들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 그 애들이 성격이 좀 활발하긴 해도 원래 나쁜 애들은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면도 있어? 올해 우리 반이 우수 학급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일 크게 만들면 모두에게 안 좋아. 내가 조금만 더 잘 어울리면 되잖아. 녹음이 끝났다. 박미란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서윤은 차갑게 말했다. 그 뜻은 조사팀이 판단하겠죠?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교실 문 앞에 교장, 학년부장, 생활지도부장이 나타났다. 교장 정우현은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영상과 교실의 분위기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박미란은 마치 구원자를 만난 사람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교장 선생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 흥분해서 이를 크게... 서윤이 돌아섰다. 오해요. 정우현은 미간을 찌푸렸다. 학생, 하나은 맞습니까? 서윤은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다. 그리고 안경도 벗었다. 교실 안에서 작은 비명이 터졌다. 얼굴은 닮았다. 하지만 달랐다. 하나은의 얼굴이 작고 여린 꽃잎 같다면 눈앞의 여자는 차가운 칼날처럼 선명했다. 같은 교복을 입고 있어도 그 분위기는 도저히 고등학생으로 볼 수 없었다. 정우현이 굳었다. 누구십니까? 서윤은 가방 안에서 명함을 꺼내 교탁 위에 올렸다. 한서윤입니다. 하나은의 언니이고 한빛 청소년 보호재단 대표입니다. 정우현의 얼굴이 변했다. 한빛 청소년 보호재단. 그 이름을 모를 수 없었다. 한림국제고는 작년에 한빛재단과 심리안전 캠퍼스 협력 사업을 체결했다. 학교 홈페이지와 홍보자료에는 그 협약 사진이 수십 번도 넘게 올라가 있었다. 그 지원금도 적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명분이 컸다. 학생이 안전한 학교. 그 이미지를 위해 학교가 얼마나 애썼는지 정우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이 사건이 공개된다면 그 이미지는 순식간에 무너진다. 최진아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너 하나은 아니야? 서윤은 그녀를 보며 물었다. 실망했니? 최진아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그제야 깨달았다. 방금까지 그녀가 했던 모든 말은 하은에게 한 것이 아니었다. 한서윤에게 한 것이었다.
이미 증거를 들고 경찰과 교육청까지 움직인 사람에게 정우현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한 대표님, 우선 진정하시고 교장실로 가시죠. 학교에서도 반드시 조사하겠습니다. 다만 학생들 앞에서 이런 영상을 계속 재생하는 건 교육적으로. 서윤이 웃었다. 교육적으로요? 정우현은 그 웃음에 말을 멈췄다. 제 동생이 맞고 돈을 빼앗기고 사진으로 협박당할 때는 교육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까? 유서를 쓰고 병원에 실려가 중증우울 진단을 받을 때까지 학교는 제게 학교폭력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증거가 공개되는 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정우현의 얼굴이 굳었다. 저희도 방금 알았습니다. 방금요. 서윤은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스크린에는 석 달 전 학교 인권 상담 메일이 떴다. 익명 학생이 최진아 일당의 폭력을 제보한 내용이었다. 메일은 고2 학년부로 전달되었다. 이틀 뒤 처리 결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학생 간 언어적 오해. 쌍방 화해 지도 완료. 담임 상담 후 제보 철회. 하단에는 박미란과 학년부장의 이름이 있었다. 교실이 다시 술렁였다. 정우현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학년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윤은 말했다. 이건 첫 번째입니다. 그녀는 다음 자료를 열었다. 보건실 기록. 기숙사 사감 보고서. 학부모 연락 미기재 내역. 담임 상담 기록. 자료는 각각 흩어진 조각 같았지만 이어붙이면 분명한 그림이 되었다. 하은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학교는 그 신호를 못 들은 게 아니었다. 듣고도 작게 만들었다. 불편하니까. 학교 평판에 방해되니까. 한 번 놓친 건 실수일 수 있습니다. 서윤이 말했다. 2번, 3번, 5번을 놓치고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방치입니다. 정우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더 많은 발소리가 들렸다. 경찰관 2명과 교육청 조사팀 직원들이 교실로 들어왔다. 정우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최진아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교장에게 매달리듯 다가갔다. 교장 선생님, 우리 아빠요.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주세요. 그 말은 거의 자백이나 다름없었다. 자신이 늘 누구의 힘을 믿고 있었는지, 자신이 무엇을 방패로 삼아왔는지. 서윤은 담담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내 아버지도 이미 오는 중이야. 최진아가 멈칫했다. 그리고 학교 재단 이사회, 교육청 감사 담당자, 내 아버지 회사의 법무팀에도 자료가 전달됐어. 최진아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다. 그제야 알게 된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이제 방패가 아니었다. 오히려 사건을 더 크게 만들 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학생들을 분리했다. 최진아와 박소리, 오유림, 장나래의 휴대폰은 확인 대상이 되었다. 박소리의 휴대폰 앨범에는 지워지지 않은 영상이 있었다. 단체 채팅방에는 욕설과 조롱, 송금 내역,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협박 문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저 본 적 있어요? 계단에서 하은이 막는 거? 그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그러나 이어졌다. 하은이 옷 젖은 적 있었는데 물 맞은 거였어요. 걔들 하은이한테 돈 보내라고 했어요. 사진. 저도 받은 적 있어요. 근데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증언은 천천히 쌓였다. 박미라는 의자에 앉아 얼굴을 감쌌다. 정우현은 교실 뒤쪽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은 교탁 아래에 떨어진 토끼 인형 키링을 주었다. 그녀는 물티슈로 먼지를 닦아냈다. 귀는 이미 눌려 있었고 털은 예전처럼 살아나지 않았다. 어떤 상처는 그렇게 남는다. 사과한다고, 조사한다고,
처분한다고 해서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적어도 더 이상 짓밟히지 않게 해야 했다. 교육청 직원 하나가 다가왔다. 한 대표님, 학교 책임 부분은 저희가 절차대로 조사하겠습니다. 하은 학생 상태는 어떻습니까? 병원에 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심리 지원도 연계하겠습니다. 학교 측에는 조사 협조 지시가 내려갈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서윤은 정우현을 바라보았다. 한림국제고와 한빛재단의 모든 협력 사업은 오늘부로 중단합니다. 정우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표님, 그건 너무합니까? 정우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학생을 보호하지 못한 학교가 청소년 심리 안전선도 학교라는 이름을 홍보에 쓰는 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정우현은 고개를 떨구었다. 한빛재단은 하나은 사건의 법률 지원팀을 배정할 겁니다. 경찰 판단, 교육청 조사, 학교폭력 심해 절차 모두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죠. 서윤은 교실 전체를 둘러보았다.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도해라는 말로 덮을 수 없습니다. 교실 안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창밖에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스크린에는 영상이 멈춘 채 남아있었다. 화면 속 하은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작고 마르고 너무 외로워 보였다. 서윤은 그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곧 다시 단단해졌다. 그녀는 교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이미 다른 반 학생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교사들이 다급히 그들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한림국제고의 반짝이는 복도는 여전히 깨끗했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 깨끗함 아래 썩은 부분이 드러난 것처럼 보였다. 계단 앞에서 서윤은 걸음을 멈췄다. 휴대폰을 꺼내 병원 간병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은이 깼나요? 네, 방금 깼습니다. 정서는 조금 불안하지만 괜찮습니다. 전화 바꿔주세요. 잠시 후 하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서윤은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나 학교야. 전화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하은의 숨소리가 빨라졌다. 걔들이 언니 괴롭혔어? 서윤의 가슴이 조용히 아팠다. 이 순간에도 하은은 자신보다 언니가 다칠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아니. 서윤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그들은 너를 괴롭히지 못해. 하은의 숨이 떨렸다. 정말이야. 증거는 경찰과 교육청에 넘어갔고 최진아와 그 애들은 조사를 받을 거야. 학교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언니가 약속할게. 아무도 이 일을 덮지 못하게 할 거야. 전화 너머에서 울음이 터졌다. 하지만 그 울음은 여전히 작았다. 참는 울음이었다.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울음마저 허락받지 못한 사람처럼. 서윤은 낮게 말했다. 하은아, 크게 울어도 돼. 하은이 멈칫했다. 지금은 내가 울었다고 벌줄 사람 없어. 그 순간 전화 너머에서 억눌린 울음이 무너졌다. 오래 참아온 울음이었다. 무서웠고 외로웠고 억울했고 죽고 싶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울음. 서윤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가끔 숨이 끊어질 것처럼 떨리면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하은아.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한참 뒤 하은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응. 나 계속 공부해도 돼?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웃으며 뛰고 있었다. 누군가는 친구를 부르고 누군가는 책을 안고 복도를 지나갔다. 그것은 하은에게도 당연히 있어야 했던 풍경이었다. 당연하지. 서윤은 말했다.
다만 너를 다치게 한 곳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고 전학 가고 싶으면 전학 가도 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돼. 내 인생은 걔들이 정하는 게 아니야. 한참 뒤 하은은 아주 작게 대답했다. 응. 그 목소리는 아직 약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작은 빛이 있었다. 서윤은 전화를 끊었다. 계단 아래에는 민재가 서 있었다. 대표님, 최태석이 도착했습니다. 교장실에서 대표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넣었다. 기다리라고 해. 언론 쪽에서도 냄새를 맡았습니다. 막을까요? 서윤은 민재를 보았다. 사실을 막지 마. 민재는 바로 알아들었다. 하은 양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학교 조사 결과와 처리 과정만 공개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응. 서윤은 아래층으로 걸어 내려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일은 오늘 끝나지 않는다. 최진아의 아버지는 합의를 원할 것이다. 학교는 명예를 지키려 할 것이다. 누군가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몇 명의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피해자의 상처를 사춘기 갈등기라는 말로 줄이려 들 것이다. 서윤은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다. 미성년자 보호 사건을 다루며 가해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피해자의 울음보다 더 크게 울리는 순간을 수없이 보았다. 하지만 이번 피해자는 하나은이었다. 그녀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다. 교장실에서 최태석은 초조하게 방 안을 오가고 있었다. 그는 40대 후반의 남자였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고가의 시계가 있었다. 학교 재단 이사로서 그는 이 학교에서 꽤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다. 서윤이 들어오자 그는 곧바로 웃는 얼굴을 만들었다. 한 대표님, 이런 일로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 아이들끼리 철없이 장난이 지나쳤던 것 같은데 어른들끼리 차분히 이야기하시죠. 서윤은 소파에 앉았다. 철없는 장난이라고요? 최태석은 어색하게 웃었다. 우리 진아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제가 따끔하게 혼내겠습니다. 하은 양에게도 직접 사과시키고요. 치료비든 위자료든 원하는 대로 맞춰 드리겠습니다. 전학을 원하면 좋은 학교로 연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서윤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당신 딸은 장기간 학교폭력, 금품갈취, 공동상해,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사과 몇 마디와 돈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태석의 미소가 굳었다. 말씀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애들이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진짜로 기록이 남으면 아이 인생에 큰 상처가 됩니다. 서윤은 눈을 들었다. 그 아이들이 제 동생에게 유서를 쓰게 만들 때 제 동생 인생도 생각했습니까? 최태석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곧 다시 부드러운 척하는 얼굴로 바꿨다. 한 대표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을 너무 크게 만들면 하은 양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학교를 다녀야 할 텐데 누가 친구를 경찰에 넘긴 학생과 가까이 지내겠습니까? 차라리 조용히 정리하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낫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최진아의 오만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은 부모를 닮는다. 정확히는 부모가 허락한 만큼 잔인해진다. 잘못해도 누군가 돈으로 막아준다면 사과는 형식이 되고 반성은 필요 없어진다. 다른 사람의 상처보다 자기 앞날을 먼저 걱정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서윤은 탁자 위에 토끼 인형 키링을 내려놓았다. 저는 흥정하러 온 게 아닙니다. 최태석의 얼굴이 차가워졌다. 그럼 뭘 원하십니까? 법대로. 최태석이 낮게 웃었다. 한서윤 대표, 재단도 결국 사회적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세상 일이 법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가에 서 있던 민재의 표정이 굳었다. 서윤은 미동도 없었다. 지금 저를 협박하는 겁니까?
최태석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경고입니다. 지나치게 몰아붙이면 서로 다칩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켜고 그에게 밀어주었다. 최태석 이사님이 지난 3년 동안 한림국제고 재단 사업에 관여한 내역입니다. 시설 납품, 장학기금 운용, 외주 업체 선정 과정에 관해 저희 감사팀이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최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금 나를 조사했다는 겁니까? 당신 딸이 제 동생을 괴롭히기 시작한 순간부터 당신도 사건의 배경이 됐습니다. 최태석은 이를 악물었다. 서윤은 일어섰다. 당신 딸에게 남겨준 유일한 선은 법 절차입니다. 당신도 깨끗하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겠죠. 그녀가 문으로 향하자 최태석이 뒤에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한서윤, 너무 잔인하게 굴지 마.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제 동생을 다치게 한 사람들에게 관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날 오후 1시. 한림국제고등학교는 임시 휴업공지를 올렸다. 교육청 조사팀이 학교에 상주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최진아 일당을 대상으로 정식 조사를 진행했다. 담임방미라는 직무에서 배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교장 정우현은 조사 기간 동안 직무 수행을 중단했다. 한빛청소년보호재단은 한림국제고와의 모든 협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피해 학생과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법률 지원팀을 꾸렸다. 그 모든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을 때 서윤은 병원으로 돌아왔다. 하은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눈은 잔뜩 부어 있었고 손에는 깨끗하게 닦인 토끼 인형 키링이 들려 있었다. 서윤이 들어오자 하은은 마치 잘못한 아이처럼 고개를 숙였다. 언니. 응. 내가 연희한테 너무 큰일 만든 거 아니야? 서윤은 침대 옆에 앉았다. 아니. 학교도, 언론도, 그건 학교가 만든 문제야.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야?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진아가 나 미워하겠지? 서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애들은 이미 너를 다치게 했어. 하은아, 가해자의 감정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 없어. 하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근데 나 아직도 무서워. 무서워도 괜찮아. 서윤은 하은의 손을 잡았다. 바로 용감해질 필요 없어. 내가 왜 더 빨리 말하지 못했는지 스스로를 미워할 필요도 없어. 너는 오래 버텼어. 너무 오래? 하은이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윤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는 언니가 버틸 차례야. 하은의 입술이 떨렸다. 나 괜찮아질 수 있어? 그 질문이 서윤의 가슴 깊숙이 박혔다.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그 말에는 살아도 되는지, 다시 웃어도 되는지, 학교를 생각해도 숨이 막히지 않는 날이 올 수 있는지 묻는 마음이 들어 있었다. 서윤은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질 수 있어? 그녀는 하은을 조심스럽게 안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하은은 그 품에서 오래 울었다. 이번에는 숨죽여 울지 않았다. 소리가 새어나왔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곧 서럽게 커졌다. 서윤은 그 울음이 고맙다고 생각했다. 아직 울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 며칠 뒤 더 많은 피해 학생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최진아에게 돈을 빼앗긴 학생. 억지로 이상한 사진을 찍힌 학생. 하은에게 휴지를 건넸다는 이유로 한 학기 내내 따돌림을 당한 학생. 그동안 묻혀있던 진술들은 한빛재단 변호인단과 교육청 조사팀의 보호 아래 하나씩 모였다. 한림국제고에 빛나던 간판에는 금이 갔다. 인터넷에서는 분노가 쏟아졌다. 어떤 사람들은 하은을 걱정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를 비난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늘 그렇듯 말했다. 그래도 애들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가해자들도 인생이 있는데.
이를 키우면 피해 학생에게도 좋지 않다. 서유는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조용히 화면을 껐다. 그녀는 수많은 사건에서 그런 말을 들어왔다. 가해자는 아직 어리다. 가해자는 한순간 실수했다.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에게는 묻지 않았다.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그 아이도 아직 어렸다는 걸 생각했는지, 이불 속에서 숨죽여 올 때 그 아이 인생도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떠올렸는지, 유서를 쓸 때 이미 일이 충분히 커졌다는 것을 알았는지. 보름 뒤 첫 처리 결과가 나왔다. 최진아와 주요 가해 학생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 절차를 거쳐 퇴학 처분을 받았다. 박미라는 중대한 보호 의무 위반으로 교사 자격 관련 조사에 들어갔고 정우현과 학교 관리자 몇 명은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한림국제고는 전면 개선 명령을 받았고 각종 우수 학교 인증 신청도 중단되었다. 최태석의 학교재단 이사 자격은 박탈되었으며 학교와 그의 회사 사이에 있던 불투명한 거래도 감사 대상이 되었다. 서유는 그 결과를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다. 처벌은 필요했다. 하지만 그것이 하은의 상처를 지워주지는 못했다. 가해자가 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바로 괜찮아지는 건 아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하은이 다시 살아가도록 돕는 일, 그것이 더 오래 걸리고 더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봄이 올 무렵 하은은 퇴원했다. 바로 학교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서유는 하은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기로 했다. 심리상담을 연결했고 당분간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했다. 오후에는 날씨가 괜찮으면 함께 근처 공원을 걸었다. 처음에 하은은 사람 많은 곳을 무서워했다. 교복을 입은 학생 무리가 지나가기만 해도 어깨를 움츠렸다. 웃음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손끝이 떨렸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얼굴을 가렸다. 서유는 재촉하지 않았다. 괜찮다고 말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저 곁에서 걸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은의 속도에 맞춰. 어느 날 두 사람은 벚꽃이 피기 시작한 공원길을 걷고 있었다. 아직 만개는 아니었지만 가지마다 연분홍빛이 올라와 있었다. 바람이 불자 꽃잎 몇 장이 떨어져 하은의 어깨에 닿았다. 하은은 손바닥으로 꽃잎 하나를 받았다.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말했다. 언니. 응. 나 다시 학교 다니고 싶어. 서유는 걸음을 멈췄다. 하은은 긴장한 듯 입술을 만지작거렸지만 시선을 피하지는 않았다. 아직 무섭긴 해. 사람들이 웃으면 나 때문인가 싶고 누가 뒤에서 걸어오면 심장이 빨리 뛰어. 그런데 걔들 때문에 내가 영영 학교에 못 가는 건 싫어.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래. 하지만 한림은 싫어. 그럼 안 가. 좀 평범한 학교였으면 좋겠어. 나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등수나 집안 얘기를 너무 많이 안 하는 곳. 그래. 하은은 조심스럽게 웃었다. 그 웃음은 아직 약했지만 분명 웃음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나도 법 공부해보고 싶어. 서유는 놀라 하은을 바라보았다. 하은은 시선을 아래로 내렸지만 목소리는 전보다 단단했다. 나처럼 당하고도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애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나도 언니처럼 누군가한테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서유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손을 들어 하은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럼 언니가 기다릴게. 하은은 환하게 웃지는 못했다. 하지만 아주 작고 깨끗하게 웃었다. 사건 이후 처음으로. 한 달 뒤 한빛 청소년보호재단은 학교 지킴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익명 신고 채널, 학교폭력 증거보존 안내서, 긴급심리 상담 한라인, 학부모 대상 법률 공개 강의, 협력 학교 안전평가 제도,
발표회에는 많은 기자들이 왔다. 서윤은 단상 위에 섰다. 그녀는 하은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고통을 다시 전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은 입을 열기 전 마음속에서 이미 수없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왜 더 빨리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겨우 입을 열었을 때 반드시 누군가는 그 말을 받아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수가 늦게 터졌다. 그러나 오래 이어졌다. 발표회가 끝난 뒤 서윤은 대기실에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하은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사진 한 장. 새 학교 도서관 창가 자리였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법학 입문서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토끼 인형 키링이 놓여 있었다. 햇살이 하은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메시지는 짧았다. 언니, 나 오늘은 오래 무섭지 않았어. 서윤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정말 잘했어. 잠시 뒤 하은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다. 나 천천히 좋아질게.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창밖은 완연한 봄이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움직였다. 서윤은 알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 악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권력을 믿고 약한 사람을 짓밟은 사람은 또 있을 것이다. 침묵을 생존이라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학교도, 가정도, 사회도 어떤 순간에는 또다시 누군가를 놓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알고 있었다. 누군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서면 어둠은 영원히 밀폐될 수 없다. 그날 하은의 교복을 입고 교실로 들어간 것은 더 강한 하나은을 연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단 하나였다. 두려움은 죄가 아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상처받은 아이가 혼자라는 뜻도 아니다. 내가 울었던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당한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결코 섬이 아니다. 훗날에도 하은은 가끔 악몽을 꾸었다. 한림국제고 3층 교실. 최진아가 책을 밟고 웃던 얼굴. 휴대폰 카메라 렌즈. 닫힌 화장실 문. 그 꿈에서 깬 밤이면 하은은 침대 머리맡에 토끼 키링을 만졌다. 그리고 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학교를 떠나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내 인생은 걔들이 정하는 게 아니야. 그 말들은 빛 같았다. 눈부시게 강한 빛은 아니었다. 하지만 길을 잃지 않을 만큼은 충분했다. 하은은 그 빛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서윤 역시 오래도록 그날을 잊지 못했다. 구겨진 진단서. 다 쓰지 못한 유서. 그리고 병실에서 하은이 물었던 말. 나 괜찮아질 수 있어? 서윤은 그 뒤로 많은 시간을 들여 하은과 함께 그 답을 증명해 나갔다. 괜찮아질 수 있다. 다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어둠 속에 오래 갇혔던 사람도 언젠가는 햇빛 아래로 걸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를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던 사람들은 결국 알게 된다. 모든 침묵이 약함은 아니라는 것을. 모든 눈물이 삼켜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진짜로 지켜줄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다는 것을.